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주 만에 뵙는데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2주 만에 뵙네요. 2주 동안 이제 시장이 이제 되게 재밌게 움직인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매일 시장 얘기만 하는데 또,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100포인트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였던 날이 있죠. 이렇게 100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였던 날이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날 있지 않습니까? 이날.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100포인트가 빠졌다가 그 다음날 100포인트가 올랐다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게 참 이례적인 일들이어서, 이례적인 일들. 예전에는 이런 일을 보면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좀 대응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산이 이제 경제학적인 자산이죠. 경제학적인 자산은 이제 수요와 공급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것이 있고, 경영학적인 자산은 이제 가격과 가치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했던 얘기처럼 이제 한국의 PBR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본다면, 한국의 주가가 이제 현재 2150 정도쯤 수준이 한 무릎 약간 밑에 정도쯤 되고, 이 수준 정도쯤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또 이제 경제학적인 자산을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사실 경제학이라는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된 역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급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워렌 버핏이 했던 말 중에서 제가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이거거든요.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많은 사람들이 탐욕스러우면 당신은 공포에 질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으면 당신은 탐욕스러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코로나의 위기가 알고 보면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또 어떤 생각도 드는가 하면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기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위기인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의 투자를 갖다가 살리냐 죽느냐도 이제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했냐면, 김동일 연구원하고 이제 하면서 이 레이 달리오의 빅데이 크라이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요 책이거든요. 레이 달리오가 쓴 책 중에서 빅데이 크라이시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이제 저도 좀 보고 공부를 하고, 이 책을 좀 연구를 좀 해봤는데, 이제 이 책이 저한테 좀 되게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거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좀 다시 공부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레이 달리오의 빅데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제 좀 특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버블리고 혹은 금융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이제 템플릿 같은 거죠. 템플릿인데, 레이 달리오 말고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의 책도 공부를 좀 많이 했으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버냉키는 어떻게 했고, 미슈키는 어떻게 했고, 이런 책을 좀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잘 들리시죠? 그래서 했고, 이제 일단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위기여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게 이제 기회라는 건데, 기회가 참 어렵죠. 이번에 이제 지금 현재 돌이켜서 보면 코로나가 굉장히 큰 기회였는데, 기회의 신에 대한 이게 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기회의 신이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거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고, 뒤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면 못 잡게 하기 위함이고,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다우지수가 18,000이 되고, 다시 코스피가 1,400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근데 순식간에 그 기회가 사라졌고,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주가는 이미 이제 25,000 혹은 이제 2,100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재밌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위기와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쭉 다니면 이제 느끼는 거지만, 기회 중에서 이 강방청 의장이 1억 갖고 150억 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근데 이분도 이제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회였던 거죠. 그 기회를 이제 찾았기 때문이고,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여행 갔다 와서 했던 얘기도 있는데, 그 시카고, 이게 이제 뭐죠? 그 시애틀에 계시다가 알래스카에서 호텔 사업 하시는 이분도, 요게 이제 알렉스 호텔이라고 하는 건데, 구글 어스 지도에 찾으면 나오거든요. 이분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요게 2008년도 금융위기고, 요게 1997년도 IMF 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위기에 다른 사람들이 피어풀 할 때 그리디해서 이제 큰 걸 잡으신 분들이죠. 잡으신 분. 근데 이제 재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건데, 제가 옛날에 이거 좀 되게 재밌었었는데, 이 재테크 열차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열차가 속도를 낼 때 승차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 가난해진다. 그 다음에 승객이 10,000원이면 멈춘다. 그 다음에 재테크 열차는 기본적으로 대중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차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탈 수 있지만 출발은 새벽 3시에 한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되게 빵 터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해보면 항상 이제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가 하면 천재가 있어요, 천재. 2.5% 이노베이터. 천재들이 있죠. 이 천재들이 있고, 얼리 어댑터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 머저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레가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 세상에서 이게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느꼈을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0.1%쯤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되게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1% 정도쯤, 1에서 10% 정도쯤 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비슷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투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0.1%입니다. 0.1%.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 이런 말을 했어요. 은행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은행이 필요는 없다. 이 말을 94년도에 했어요. 94년도에.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레리 페이지가 2002년도에 그 당시 야후 코리아 뭐 이런 회사들 야후가 돈 못 벌고 알타비스타 돈 못 벌던 시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레리야, 너 돈도 안 되는 그 검색 엔진 왜 만드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저는 검색 엔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얘기를 2002년도에 했어요. 이 말을 과연 누가 이해하냐는 거예요. 누가 이해하냐. 그래서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0.1%가 사는 방식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갑자기 나 이제 화성에 사람 보내겠다. 이 말 참 알아듣기 힘들고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제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안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들도 되게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이제 0.1%의 투자고, 근데 또 다른 투자가 있는데 이제 이게 90%의 투자예요. 90%의 투자. 제가 이번에도 이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이 90%의 투자의 특징은 뭐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가요. 누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 라고 하면 그때 사기 시작하죠. 두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100% 확신이 서기 전에는 사지 않는다. 100% 확신이 서기 전에 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확인하고 살려고 했더니 이미 장이 올라버린 거죠.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치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한다. 벌면 팔고 못 벌면 존버한다.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으면 그때서야 손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하면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0.1%가 될 자신 없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이제 희소하니까. 근데 이제 90%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남보다 반발에서 한 발 정도 좀 앞선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공부를 좀 해보자. 남들보다 조금 더 이제 잘 알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 빅데이 크라이시스라는 책이 정말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어떤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래서 위기 혹은 기회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결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번에는 이제 제롬 파월인데, 제롬 파월 전에는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 이번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겪지 않고 코로나를 겪었다면 이번처럼 이렇게 회사채를 산다든지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장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전 FRB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양적 완화라고 하는 류의 것들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해됐던 것 같아. 제롬 파월도 잘한 것 같아. 그래서 해결자가 이제 이렇게 버냉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가 돈 푸는 건데, 돈을 푸는 것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이 미시켄 책에 화폐와 금융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한 1000페이지 정도 좀 되는 책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수없이 많았던 역사, 이게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 그 과정을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이게 맥킨지 리포트거든요. 맥킨지 리포트.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언제나 이제 히어로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만큼 정도 좀 책을 보고, 이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공부가 좀 되게 많이 됐죠. 공부가 많이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뭐 디플레이션 위기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프레임이 출발하는데,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이제 시장이 노멀하면 이거 하는 거 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시장이 앱노멀하면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다뤘다. 이렇게 다뤘는데, 일단은 이제 책 제목을 보면, 책 제목이 빅데이 크라이시스예요. 빅데이 크라이시스. 그래서 빅데이 크라이시스인데, 빅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혹시 레이 달리오가 만든 이거 How the Economic Machine Works라고 하는 동영상 이거 아세요? 이거? 이게 되게 유명한 영상이죠. 유명한 영상인데, 유튜브에 이제 뭐 검색을 하면,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한 30분 정도 된 동영상인데, 요것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요거 보시면, 경제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이제 레이 달리오가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콜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단기, 그 다음에 장기적인 이제 부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부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빅데이 크라이시스 빅이라는 게 뭔가 하면 빅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이 꺾였다. 단기 부채가 꺾였다. 장기 부채가 꺾였다. 이 세 가지 사건이 터지면 빅 크라이시스가 와요. 빅 크라이시스. 근데 이번에는 왜 빅 크라이시스가 아닌가 하면 생산성이 좀 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좀 가속화되면 저는 생산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요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특히 장기 부채를 데사이클이 꺾인 것도 아니었고 단기 부채는 뭐 꺾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는 빅데이 크라이시스가 아니라 스몰 크라이시스다 라고 이제 제가 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결국 이제 회사가 돈을 못 받는 게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누가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이 문제냐라고 하면 쉘가스 업체들이 부도나서 은행이 부도나는 것이 리스크였는데 그 리스크 없었다 그랬죠. 그 리스크 없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 말씀드렸는데 우리 배웠으면 바로 써먹어야 되는데 에너지 회사들의 하이힐드가 지금도 이제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섰거든요. 요 시점과 지금 요 시점이 거의 비슷한데 현재가 한 2주 전이랑 주가 지수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요게 모양새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전 좀 걱정이 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이 큰 위기인데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면 확진자 수도 이렇게 크게 늘지 않고 확진자 수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요. 이렇게 그 다음 2주 정도쯤 보면 이 정도쯤 되겠죠. 이 정도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한 0.5%쯤 줄어들었고 미국은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은 한 1, 2% 정도쯤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랑 비교를 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6월 18일이니까 14일 다음에 6월 4일이죠. 그 당시에 이제 하이드가 5.83, 4.1 정도 좀 됐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격도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 이제 이유는 뭐냐 하면 위기는 데크라이시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이드를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블과 크라이시스가 존재를 하는데 버블 크라이시스. 이번에 뱅킹 크라이시스가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에 버블이 꺾인 것도 아니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이렇게 전이되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경기가 조금 더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빅데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스몰 데 이제 약간의 리스크 정도 크라이시스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보면서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했다면 실제로 레이 달리오 이 책 있지 않습니까? 이 책 진짜 많이 팔렸어요. 진짜 많이 팔렸는데 페이지 수가 이제
첫째가 첫 100페이지고 두 번째 책의 페이지가 300페이지 정도 되니까 페이지 한 700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참 사놓고 안 읽는 책인 것 같아요. 사놓고 뭐 안 읽을 수도 있고 못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책을 좀 이해했다면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해를 좀 빨리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갖다가 앞으로 이제 한 30년 정도 좀 더 할 것 같은데 한 뭐 70, 80까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그 위기와 기회를 공부를 하는 이 빅데이 크라이시스라는 책은 한번 보실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 사서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참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또 느낀 건 그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 정말 막강하죠. 막강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 보여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업종별로 보면 화학회사는 우리나라에 쭉 내리면 LG화학이 이 정도쯤 있죠. 철강 이렇게 하면 당연히 포스코 있고 조선은 뭐 되게 당연히 많고 뭐 자동차 하면 좀 밀리긴 하지만 도요타 테슬라 따위 밀리긴 하지만 이제 현대차가 이 정도쯤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그런데 뭐 반도체 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최근에 넘버 2로 밀렸는데 TSMC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있고 근데 은행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JP모건이 여기 있고요. JP모건 우리가 많이 보는 리포트.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공상은행, 뭐 중국 나오고 쭉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인도 나오고요, 일본 나오고 홍콩 나오고 인도네시아 나오죠. 그다음 유럽 있고 홍콩, 일본, 중국, 홍콩 쭉 나오고 아직 한국이 나오지 않죠. 유럽,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나오고 이제 일본 또 나오고 홍콩 나오고요. 인도,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쭉 나오고 대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나왔죠. 베트남 나오면 이제 한국 나올 때입니다. 여기 한국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은행 경쟁력이 정말 수준이 낮아요. 정말 수준이 낮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워렌 버핏은 샀다. 그건 미국 사람이죠.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는 팔았다.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누구는 그랬다. 전부 이 자료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좋든 싫든 그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책을 10권 보는 것보다 저는 이 책 한 권 보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강추합니다. 강추. 그래서 빅데이 크라이시스라는 책이라든지 뭐 이런 책도 되게 다 좋은 책이니까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런 책을 공부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레이 달리오가 쓴 책이 옛날에는 이런 책을 썼는데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원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얘도 사실 거의 원칙 같은 책이에요. 그 책에다가 앞에다 뭐라 써놨는가 하면 이해와 원리를 도출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템플릿을 만들겠다는 표현을 이 사람이 계속 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를 대비하는 원칙 이런 거죠. 원칙. 그래서 이 미국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원칙적으로 접근하고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딱 보면 정말 그 뭐라 그러지 아주 건조한 그런 류의 느낌을 줍니다. 건조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주 정말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역주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역주행.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커지는데 변동성이 커지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용. 왜 이제 이 신용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금융이 커지게 되느냐 하면 그 다른 석학 중에서 시장이 이렇게 이걸 정규분포라 부르죠. 정규분포. 주사율 던지면 이렇게 정규분포가 나와요. 정규분포가. 그런데 주식시장은 S&P를 보면 수익 이러면식의 분포를 보이거든요. 이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팻테일이라 불러. 팻테일. 여기가 하이어 픽 팻테일. 그러니까 두껍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자꾸 버려야 돼요. 금융시장을 볼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생각해서 야 2200 정도쯤까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가 2000이고 아이 코로나 때문에 빠져봐야 1800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400까지도 빠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18,000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봐야 얼마 올라가겠어. 그런데 정말 뭐 25,000, 26,000, 27,000까지 가고,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패테일이에요, 패테일. 이 패테일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레이 달리오가 출발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과 부채 때문에 그렇다. 신용과 부채. 그래서 이게 레이 달리오의 동영상이 나오는데 모든 출발점은 트랜잭션 거래소부터 출발을 하는데 바이어 셀러가 있고, 그런데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빚져서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빚져서 투자를 한다. 빚을 져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게 이제 그 민스키 교수가 했던 말인데, 시장이 불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석학이죠. 신현성 교수라는 분도 밸런스 퍼스펙티브즈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위로아래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기를. 자, 이게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는데, 부채는요, 거북이가 토끼를 따라잡을 수 있는 과속 장치예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이 없는 사람의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지 노동 자본. 이제 최초의 농업혁명이 있었죠. 농업혁명은 토지 자본가가 노동을 지배했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는 뭔가 하면 자본이 노동을 지배했죠. 그 다음에 정보화혁명이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제 정보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자본이 기술을 지배했던 케이스예요. 지금 얘기하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연결이 되기 시작해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바뀌어서 신뢰 자본이 된 거죠. 신뢰 자본이 기술을 만나고 노동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것 중에서 지금은 자본, 기술, 노동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을 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채를 통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런데 대충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좀 순서를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들이 왜 가속장치인데 왜 우리를 망가뜨리냐 하면, 내 돈 1억이 있어요. 그리고 1억을 갖고 있고 1억을 빌리죠. 그래서 2억어치 자산을 갖게 돼요. 수익이 50%가 나요. 그럼 2억이 3억이 되죠. 그러면 내 자산이 2억으로 늘어요. 그럼 부채를 또 1억을 늘리죠. 그럼 4억어치를 사요. 또 수익이 50% 나면 이게 6억이 되죠. 그럼 여기가 3억이 되고, 그럼 이것도 또 3억으로 늘리죠. 3억 늘려서 3억 6억이 되면 이제 하고, 어떻게 됐지? 6억 3억 6억인가요? 그래서 또 투자를 하고 또 수익 50% 나고, 그러면 3억이 9억이 되죠. 그럼 이게 4.5억 돼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늡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뭐가 됐냐면 여기가 드디어 1,000억이 됐어요. 그럼 1,000억을 또 빌립니다. 그럼 2,000억을 투자를 하죠. 근데 10년 연속 ROE가 5%면 ROE는 100%가 되잖아요. 100%가 되는데 10년 연속을 하게 되면 1, 2, 4, 8 하다가 어디까지 가는 건 1,024까지 가요. 그죠? 20승. 그런데 1,000억에서 2,0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2,000억에서 수익이 마이너스 50%가 나면 이거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1,000억이 됐으니까. 2,000억은 채권자 거죠. 그래서 10년 연속 수익률이 50%를 달성했는데 딱 한 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을 쓰는 순간, 부채를 쓰는 순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요거 이해되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야, 최근에 주가 100포인트 올랐어. 시장이 미친 것 같아. 가 아니라 시장이 원래 그런 거야. 시장이 원래 그런 거야. 시장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냐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파도 치는 바닷가에 살고 있는 거지 호숫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빅쇼크 같은 영화를 보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금융회사들이 여기서 반드시 이제 개입을 하는데, 해지 바로우가 있어서 이거는 소득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을 수 있어요. 스페큘러티브 바로우는 이자만 갚을 수 있어요. 근데 폰지 바로우는 원금과 이자도 더 못 갚게 만드는 것이 폰지 바로우예요.
그래서 이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뭐가 터지게 되는가 하면 사고가 터지죠. 사고가. 그럼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제 미국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의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폰지 바로오냐? 폰지 바로오라고 보기가 되게 힘든 거죠. 되게 힘든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헤지드 바로와 스페큘레이티브 바로 사이에 있어서 현재는 버블의 징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금융업에서 금융업이 발달을 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돼서 금융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헤지드 바로, 스페큘레이티브 바로, 폰지 바로까지 갔다가 다시 시장이 돌아서 헤지드 바로 이렇게 도는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면 전 앞으로는 그 일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는 이유를 제가 예전에 만든 동영상을 보면 주가 급변동이 심한 이유가 액티브 투자자가 있고 패시브 투자자가 있는데 이 투자자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이게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6월 리포트인데 미국 ETF 시장을 보면 그 주식시장이 이제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커졌냐면 ETF 시장에서 이런 게 커졌어요.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에서 ETF가 차지한 비중이 2003년도에는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50%예요. 50%.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 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를 보면 그 선물 시장이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선물 시장이 장중에 가격이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는데 현재 미국 시간이 몇 시냐면 미국 시간 뉴욕 시간으로 새벽 7시거든요. 아침 7시. 아침 7시인데 지금 장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아침 7시가 아니라 새벽 3시, 새벽 4시에 뭐 혼자서 막 1%씩 움직이고 위로 올라갔다가 뭐 혼자서 2%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였다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미국 선물 시장을 보고 미선이라 부르더라고요. 미 선물 시장을 보고 막 야 난리 났다. 뭔 일이 터졌나 보다. 뭔 일이 터진 게 아니라 그거 누가 거래하고 있는가 하면 이 기계 혼자서 거래하는 거예요. 기계 혼자서. 이 ETF가.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의 변화 움직임은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저는 답이 없다가 답이에요. 없다가 답이고.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이 이제 장중에 가격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뭐 이제 뭐 상하로 50포인트씩 움직이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뭐 하루에 100포인트 올라갔다가 100포인트 빠졌다가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거 앞으로 노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고 보면 안 된다.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좀 전에 이제 어제 그 뉴키즈 온 더 블락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 그래서 이세돌이 또 나왔어요. 이세돌이 또 나왔는데 코로나 위기에 이제 주가와 유가가 이제 급등락했던 이후 국제 유가가 그 마이너스 30%까지 가고 주가가 1,400까지 갔던 이유 그 다음에 다우지수가 18,000까지 갔던 이유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의 거래가 아니라 기계의 거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0년도 플래시 크래시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플래시 트레이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래시 트레이딩? 플래시 트레이딩. 플래시 트레이딩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죠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마켓 메이커가 서로 사고 팔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제 거래입니다. 거래. 그래서 이 플래시 트레이딩 규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제가 95년도에 갔을 때 플래시 트레이딩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95년도에.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플래시 트레이딩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죠. 엄청 커져서 시장에서 이제 플래시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기계가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는데 매수 매도 주문이 없는 거예요. 주문이 없는데 새벽에 혼자서 이렇게 툭 치니까 퍽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플래시 크래시라는 사건이 얼마 있었는가 하면 장중에 갑자기 미국의 다우지수가 9%가 빠졌어요. 10% 가까이. 그 빠졌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날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뭐 어느 지수가 뭐 3% 빠지면 뭐 이거는 뭐다, 뭐 5% 빠지면 뭐다 이런 것들이 왜 안 맞냐 하면 옛날엔 맞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는가 하면 알파고가 등장해서 그래요.
그래서 휴먼이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이 거래하는 거예요. 머신이 거래하는 거고, 머신이 거래하는데 이제 이게 무인차가 사고 나듯이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무인차가 사고 나듯이 그 기계가 거래하는 것들 때문에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날 거고, 이게 이제 ETF인데, ETF의 패시브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커져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느낌상으로 이건데, 한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달에 주가가 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만들어졌냐면, 그 당시 제가 만든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기본적 분석가가 주식을 팔아요, 얘가. 제일 처음에 이제 얘가 팔아요. 얘가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도 팔아요.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도 팔아요. 그 다음 ETF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뭐가 있나? 마진콜이 일어나요. 마진콜이 일어나서 얘도 팔아요. 얘도.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팔아요. 가격이, 야,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니? 해서 가격이 살 때 있어요. 그럼 살 때는 이제 얘가 사요. 얘가 사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 기술적 분석가도 따라붙죠. 그러면 ETF 거래자도 따라붙어요. 근데 얘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10% 빠질 수 있고 5% 오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게 있었었는가 하면 갑자기 장을 딱 보고 있는데 S&P와 다우와 나스닥이 따로 간 적이 있었어요. 따로. 세계 지수가 똑같이 우르르 빠지고 똑같이 우르르 오른 게 아니라 하나는 빠지는데 하나는 오르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좀 있죠. 그래서 다우하고 S&P는 못 오르는데 나스닥이 오르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아, 사람이 샀구나. 그러면 유동성 매매자들이 죽었고 사람이 사기 시작한다면 가격은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그게 마치 옛날에 이 푸콜 패러티를 이용해서 그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87년도에 블랙몬데이라는 상품이 터져서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하루에 23% 빠졌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왜 일어날 거냐면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뭔가 하면 데이터 갖고 바로 투자를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샀다, 누구는 팔았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제 이 금융과 IT가 결합을 해서 저는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이제 자산 가격의 급변동은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 분석을 공부하게 된 것을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계량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하나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좀 당연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빚지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빚지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신이 배를 사주면 내가 돈 빌려서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 말이 없어질 수 있어요. 당신이 사면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렇게 하면 사기예요. 사기를 요 차관을 얻어서가 되면 사업이 돼요. 사업이. 그러니까 사기가 사업이 되는 거는 요 돈들이 움직여서요. 돈. 이 돈들이 움직여서 그렇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넘버원인 이유는 이 금융시장이 발달해서 그래요. 금융시장이 발달해서.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코로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기업들이 잘못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잘못한 거라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앨런이 사고 친 거라든지 월드컴이 사고 친 거라든지 LTCM이 부도를 일으킨 거는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외계인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살려서 사실 제일 혜택을 많이 본 회사는 보잉이라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보잉이라는 회사가 보잉 747 계속 결함이 발생이 돼서 이 보잉이 문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보잉이. 그래서 뭐 해서 생산 중단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난리를 쳐서 보잉을 좀 사고를 크게 쳐서 이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다쳤을 것 같은데 보잉이 참 복도 많은 것이 이 회사가 사고를 딱 치는 바람에 갑자기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보잉이 살아나게 해버린 거죠. 살아나게 돼서 살려버렸어요. 살려버린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는 얘를 죽일 만한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으로 빌리면 이제 어떤 일이 만들어질 거냐. 앞으로는 자본 힘은 더 커질 거거든요. 이게 더 커질 건데, 그러면 이런 일이 만들어질 건데,
제가 이거 이제 그때 시애틀에서 만난 그 한 마켓 그루가 했던 일인데, 4발 달린 자전거는 안전하대요. 그런데 속도가 안 난대요. 3발 달린 자전거는 속도가 좀 더 나는데,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난대요. 2발 달린 자전거는 속도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안전하진 않대요. 그러면 세계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점은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싶어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국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차단시장 영향을.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부동산 투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채권 투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정기예금리는 뭐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상승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좋든 싫든 이 위험을 관리해야 되거나 위험을 관리해야 되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이 사고를 결국 치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이걸 해결을 하는데 정부가 미국 정부는 이제 그럴 만한 좀 능력도 되고 그 다음에 권한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좀 커져가고 있어서 위험을 되게 잘 관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 하면 지금 대충 이해되시죠? 혼자 떠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금융회사가 다 돈을 빌리거든요. 빌리고 주식은 이제 위험을 같이 지는 거고 채권은 이제 위험을 지지는 않는 건데 기업은 주식과 채권 발행을 다 하고 금융회사도 회사니까 주식 발행, 채권 발행을 다 해요. 그 다음에 가게, 기업, 정부, 금융회사는 모두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게는 돈을 갚는 데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상환 능력이 중요해요. 너 돈 갚을 수 있냐?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뭐 DTI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debt to income이 돼야 되죠. 인컴. 그래서 실제 너 소득이 있니? 라고 해서 이걸 계산을 해줘야지 뭐가 되는가 하면 헤지드 바로워 수준에서 끝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수준을 이렇게 폰지 바로 오지 않게 하려고 하면 너 돈이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DTI 같은 거로 가야 되는 거고 가게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렇게 가야 되고 기업도 결국은 상환 능력이 중요해요. 돈 갚을 수 있니? 금융회사도 상환 능력이 중요해요. 근데 정부는 상환 뭐가 중요할까요? 댓글 답이 뭡니까? 답이 이게 상환 의지가 중요하죠. 의지. 그래서 몇몇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서 보잉도 살리고 모든 거 다 살리게 되면 좀비 기업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살리는가 하면 저는 보잉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있으면 죽었겠지만 미국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걱정을 했던 건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나요. 두 가지가 차이 나는데 두 가지. 이거 약간 어려운데 잠시만 조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이게 GDP는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출, 수출 빼기 수입이거든요. 수입인데 요거 요렇게 뒤로 넘기면 요만큼이 국민 총소득에서 소비하고 세금 내고 남으면 저축을 해요. 그게 저축 빼기 투자죠. 그 다음에 세수 빼기 세출이고 그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인데 우리나라는 IMF 때 여기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였고요. 플러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축 빼기 투자가 마이너스였단 말은 뭔 뜻인가 하면 IMF 당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해준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한국에 더 이상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사고가 터지겠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뭘 요구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사고 터졌으니까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어낼 방법을 강구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원화를 절하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원화를 절하시키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석유를 사오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환율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게 되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의 한계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처방은 뭐였는가 하면 IMF 때 처방은 그거였는데 한국은 어떻게 처방을 했는가 하면 반드시 통화위기랑 같이 와요. 그래서 한국의 IMF 때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서 한계 기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랑 관계가 없는 이유는 미국이 키커런시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키커런시를 갖고 있어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를 화폐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어떤 위험밖에 없냐 하면 미국의 위험은 디플레이션 위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위기는 통화 위기가 없어요. 미국은 돈만 풀면 돼요. 돈만 풀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계 기업이 부도나는 그 한국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와 우리는 생긴 게 달라요. 그래서 뭐 전 또 되게 못되게 말을 하는 건데 미국에 태어나는 것도 복이고 한국에 태어나는 것도 복인데 미국에 태어난 기업은 어마어마한 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들어와서 한번 보면 한국 상황. 저는 이번에 한국 상황이 이제 이거랑은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한 이번에 이제 애프터 코로나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이제 이게 4차 산업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가 있었는가 하면 명분도 있고 4차 산업이 가속화시켰다. 그 다음에 의지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었냐면 이 두 가지를 갖고 명분과 의지를 갖고 뭘 만드는가 하면 이세돌이랑 경쟁할 수 있는 알파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판단이 빠른 이세돌보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인차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무인차를 싫어하죠. 무인차를 싫어해서 명분과 의지가 구글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잘못 썼네.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는가 하면 명분이 없었고 상황이 별로 안 좋았죠. 이번 코로나는 결국은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사는 것보다 무인차가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택시를 타거나 택시 타고 우버를 타려고 했는데 우버가 만약에 황인종이 몰고 있으면 과연 백인이 거기를 탈까? 혹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흑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황인종들이 탈까? 그래서 이제는 무인차가 더 안전해요. 자, 삼성전자를 생각해보시면 삼성전자는 하루 매출액이 1조 정도쯤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300조가 넘는 회사인데 지금 분위기는 뭔가 하면 코로나 확진자 1명 나오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1조가 사라지는 거죠. 생산량이.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이제 뭘 요구할까? 사람보다는 기계가 나아요. 기계가 나은 시대가 만들어지면 드디어 구글도 아마존도 뭐 그다음에 애플도 이런 회사들 다 이제 뭐 그다음에 보스턴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이 다 각광을 받겠죠. 삼전 넷플릭스로 공부를 하고 넷플릭스. 그다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줌으로 회의하겠죠. 이런 과의 시대가 될 거 아닙니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전부 다 이제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메가스터디를 공부했습니다. 메가스터디. 어른들은 메가스터디 싫어하죠. 니는 그거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그런 거 싫어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른들도 뭔가 하면 메가스터디를 만들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이 시장이 되게 커져 버렸어요. 근데 메가스터디는 뭘 만들었는가 하면
전국에 보수학원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보수학원 강사들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메가스터디가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타 강사가 생겼죠. 1타 강사가 생겨서 전국 보수학원의 1000명의 강사들이 받아갈 것을 딱 한 명이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얘가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가. 얘가 만들어질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하고 있는 레이달리오 얘기를 하면 한국의 IMF 위기처럼 뭐가 올 건데, 부도 위기는 이렇게 있는데요. 한국의 IMF 때는 누가 부도났냐 하면 기업이 부도났어요. 그래서 은행이 부도났죠. 그래서 기업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TX, 이 회사 아시나요? STX? STX라는 회사가 있는데, STX. 여기 강덕수사관들이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회사를.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죠. 여기 프로필 나오나? 이분이 이제 뭐 하던 분인가 하면 좀 자세히 나오면 좋겠구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부장하셨던 분이죠. 부장하셨다가 대표이사 하셨다가 결국 그분이 이제 오너가 되신 거죠. 그래서 직원이 임원이 되고 임원이 오너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되게 못되게 말하면 이제 그 머슴이 주인이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IMF라고 하는 것이 큰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부실 자산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팔렸죠. 이렇게. 그래서 배드뱅크, 굿뱅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2008년 금융위기도 이제 결국 누가 사고 쳤는가 하면 기업하고 은행이 사고를 쳤어요. 2019 코로나는 과연 누가 사고 쳤겠습니까? 기업 부도나지 않습니다. 다 살리잖아요, 지금 이제. 다 살리고 있고, 제롬 파울이. 그럼 가게는 부도나겠죠. 그다음 은행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절반 정도쯤이 이제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큰 위기가 가계부채에서 온다고 보는데, 가계부채에 온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 레이달리오를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레이달리오는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만 분석해놓고 이 분석 안 해놨더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뭐 자기는 관심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막 뒤졌습니다. 막 뒤졌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93년도에 그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좀 전 세계가 좀 글로벌이 됐고,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걸 좀 했었어요. 하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 외환 보유가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기 좋고요. 자산 가격도 상승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부채 비율이 400% 가까이 됐었는데, 부채로 자금을 조달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건설 사업인데, 건설 사업 같은 거로 경기를 부양을 하니까 대형 경기 사이클에 취약해서 사고가 터지게 돼요. 사고가 터지게 돼서 제일 첫 번째 터진 사고는 이제 한보철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생겼는가 하면 과잉 부채가 있었어요. 과잉 부채. 그래서 한보철강 부도나고 삼미그룹 부도났죠. 삼미그룹. 삼미 슈퍼스타즈 그 삼미그룹 부도났고, 진로 부도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농, 한신공명 부도났고, 그래서 97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부도들이 납니다. 저도 이게 너무너무 이제 기억이 선명한 사건인데, 이때 제가 뭘 했는가 하면 회사에서 오늘 하루 어떤 회사가 부도났고, 그 회사 부도나서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만큼 영향 주는가를 보고한 일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도가 났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태국 바트와 폭락, 반드시 약한 고리가 무너져요. 그 다음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대만,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증시가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미국이 폭락을 했어요. 미국이 폭락했더니 드디어 아시아를 떠나라라고 하는 이제 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요게 영화에 나오죠. 영화에. 국가 부도의 날 보면 영화의 제일 첫 번째 부분 이걸로 시작하죠. 아시아를 떠나라.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다치면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죠. 미국이 다치지 않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환율 이렇게 폭등하기 시작하고요. 여기는 이제 영화에 나오죠. 김혜수가 이제 IMF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주가는 폭락하고 뭐를 하는데 한국은행이 뭐 구제금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YS가 IMF로 가겠다고 결심했는데 뭘 했는가? 요게 좀 큰 사건이었어요. 97년 11월 달에. 강경식 그 당시 부총리를 경질을 하고 IMF와 언질 하나 없이 임창열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임창일이라는 사람이 그날 이제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닙니까? IMF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를 하지 않고 이때 이제 미국이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 너희들 키커런시 갖고 있지 않잖아. 너희들 키커런시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 돈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경상수지를 흑자를 내면 돼.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방법이 뭐겠니? 1달러 800원을 1달러 1600원으로 만들면 되지 않니? 1달러 1600원을 만들면 물가가 올라가고 한계기업이 저절로 사라지겠지. 근데 그거는 너 나라지 우나라가 아니지 않니? 그래서 너희들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했고 그 당시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워렌 버핏이란다. 그 빌 클린턴이죠. 이 클린턴을 존경을 했던, 클린턴을 천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버트 루빈, 그 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로버트 루빈 재무부 장관이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을 해서 한국을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한 다음에 다시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한 다음에 시킨 대로 다 할게요.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하게 제재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재를 받기 시작한 다음에 배드뱅크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결국 누군가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고려증권 죽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장이 개방이 되기 시작하죠. 시장이 개방되기 전에는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외국인들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런 방법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금리 상황 무너졌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리포터 중에서 어떤 리포터가 있는가 하면 1, 2, 3라는 리포터가 있었어요. 환율은 1,000원을 넘길 것이며 금리는 20%를 넘길 것이며 주가는 300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리포터가 있었는데 그 리포터가 맞았죠. 그 리포터를 작성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티브 마빈이었습니다. 스티브 마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티브 마빈. 이 도이치증권에 있는 전무가 되게 옛날 사람인데 이 전무가 그 당시 뭐 이제 이런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사에서 뭐 대한민국 주가가 박살 날 거라는 얘기를 했죠. 이때부터 대한민국 닥터 둠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마빈이 저런 얘기했고 시간이 한참 지나온 다음에 이제 1997년 IMF 지나고 98년, 99년 됐는데 저 사람이 투투투라는 리포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은 2,000원이 될 것이고 금리는 20% 넘을 거고 주가는 200이 될 거다. 근데 그때부터 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스티브 마빈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속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때 그 사람이 CFA였고 저도 이제 CFA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했었어요. 자, 여튼지 금리, 그 다음 환율 이런 것이 다 이제 개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완전히 열려버렸죠. 완전히 열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IMF 이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일들이 있었죠. 자, 여기서 좀 재밌게 우리가 볼만한 내용은 이제 뭐가 있냐? 재밌게 볼만한 내용은 그게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한보철강 부도 나느냐 안 나요? 삼미그룹 부도 나느냐 안 나요? 캐프도 안 날 거예요. 근데 누가 부도난다 그랬습니까? 가계가 부도날 거예요. 자, 가계가 부도날 건데 가계 부도는 언제부터 일어날 거냐 하면 일단 가계 부도가 일어나면 가계는 자산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터지기 시작하면 실물자산이겠습니까? 금융자산이겠습니까? 당연히 실물자산입니다. 실물자산이라는 말은 결국 뭔가 하면 부동산 자산이죠. 부동산 자산에서 큰 사고가 일어날 건데 왜 일어날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가계가 이제 부실화될 건데 우리나라 가계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겠죠. 자산들이 하나씩 둘씩 터질 건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 대한민국 3월 달부터입니다. 그러면 3, 4, 5월 달은 한 뭐 갖고 있는 예금 갖고 버텨보겠죠. 3, 4, 5월 달은. 6월 달은 뭐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뭐 그것도 버텨보겠죠. 그러다가 이제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9월이 되기 시작하면 드디어 연체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10월, 11월 달쯤 되면 은행에서 이제 그 내용 증명이 날라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달 지나고 나면 은행에서 이제 특수관리팀으로 옮기겠죠. 그러면 2021년도 초 정도쯤 되면 드디어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은행에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경매에 붙이겠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경매 물건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기업이 부도가 나서 기업의 부실 자산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건가 하면 경매가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10년 장에서 제일 큰 시장은 경매가 제일 큰 시장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강방천 회장님도 그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알래스카 가서 만났던 그분도 그랬고 전부 이 부실 자산을 인수를 해서 큰 돈을 벌었죠. IMF 때가 아니면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이 평당 1억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를 한 단계 점프를 시켜낼 수 있는 사건이죠. 그게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또 뭐냐 하면, 재밌는 거는, 자, 보시면, 우리나라가 IMF 끝! 이렇게 선언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2000년도에.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동아건설부도, 현대건설부도가 있었었죠. 그리고 2000년도 지나서 2003년도에는 뭐가 부도났습니까? 대우그룹이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2020인데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부터 시작해서 2030년 정도쯤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의외로 양질의 가계가 갖고 있는 부실 자산이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참 이슈일 때 터지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실제 걔는 2022년, 2023년, 2024년도쯤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자산관리 포인트 파트는 저는 경매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공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게 돈인데 돈인데, 이번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보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얘기는 이건데요. 마이너스 금리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왜 더 떠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하면, 이건 이렇게 되죠. 그 기준금리를 보면 아이고 지표. 기준금리를 보면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나라가 의외로 되게 많이 있어요. 마이너스인 나라. 그래서 스위스, 덴마크 이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이제 금리가 마이너스거든요. 유럽이라든지 일본이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왜 금리가 마이너스면 이게 해결이 되냐면, 금리가 마이너스면 해결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가계가 있고, 여기 은행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 근데 여기다가 금리를 1%를 주면, 여기가 다른 기업이나 다른 가게나 이런 데에 뭘 주는가 하면, 뭐 2%, 3%의 대출을 해주죠. 그럼 2, 3%를 받아서 1% 주면 여기 은행이 수익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터져서 돈 빌려줄 때가 사라지게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은행이 여기다가 그냥 돈을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뭘 주는가 하면 지급 준비율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 계산식이 1%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제로는 되지만 마이너스는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제로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며 계좌 묶기로 은행에서 할 수 없이 뭐라는가 하면 여기다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의 대출 태도를 강화시키게 돼요.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뭘 대출해 줄 때 항상 담보가 뭐겠습니까? 담보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어떤 일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여기 나오나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있나? 내가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뭔 일이 있었냐면, 주택지수.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전부 다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일본도 이게 올라버렸어요. 일본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다가, 특히 이제 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일본이 제로금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게 올라버렸거든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 뭐를 만들어진가 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되면 은행의 대출 태도를 강화시켜서 결국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죠.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들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상승시키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신 뭐가 나빠지는가 하면 가게는 살아나요. 그 대신에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은행이 피해를 본다. 은행이 피해를 봐서
뭐가 이제 망가져버린다면 이렇게 다 해서 가게를 살리는 대신에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는데 누가 희생양이었냐면 코메르츠 뱅크 이런 데 아시나요? 코메르츠 은행. 코메르츠 은행 같은 경우가 이 거의 부실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하게 돼서 뭐 이런 회사들이 뭐 부도 난다 그래서 뭐 코메르츠 뱅크하고 도이치은행을 합병해라 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이 두 은행 합병해라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 다시 돌아와서 왜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쓰지 않겠다. 여기 들어와서 이제 은행을 보면 여기 위에가 전부 이제 미국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무너진다면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메인스트리트를 지배하는 미국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이 확률은 현재는 좀 낮아 보여요. 미국 입장에서. 대신에 미국이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은행의 수익성을 올리고 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 금리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국가의 자금 조달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에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드 커브 컨트롤. 일드 커브를 컨트롤한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컨트롤한다는 말은 이런 뜻인데 일드 커브가 아닌데 리버 금리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 들어와서 리버 금리를 보는데 하루짜리보다 뭐 일주일, 2주일짜리가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수익이 크잖아요. 위험이 크면 수익이 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가 높아버리면 위험이 낮고 수익이 높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장기로 자금이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고 은행의 수익성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일드 커브 컨트롤을 이걸 제도화를 한다. 이건 좀 별로입니다. 왜 별론가 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도화 시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비교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런 느낌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으면 국가 밑에 기업이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가 하면 국민들이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국가와 기업이 거의 동등하거나 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립 서비스. 그래서 이 정도쯤으로 충분하다. 이 정도쯤으로. 그래서 우리 금리 보고 있어요. 금리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금리를 하향화시킬 것이고 특히 단기보다는 중기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만약에 제가 파월이라면 제가 파월일 리는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은행의 대출 태도를 강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이 했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수익성도 올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도 올리고 국가 자금 조달 금리도 떨어뜨리는 것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금리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진 않고 그 정도쯤 이제 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8시 34분이네요. 오늘은 이제 한 9시 정도 되면 제가 이제 대충 끝을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인데, 미국.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채팅창에.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위기인데, 미국 위기는 결국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서프라임 때를 이제 보면, 이것도 미국에서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항상 어떻게 해결을 해왔는가 하면 이렇게 해결을 해왔는데 이렇게 해결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디플레이션이고요.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서 돈을 찍어내는데 그 당시 레이달리오가 2009년도 6월 달에서 12월 사이에 브리지워터라는 회사에 총평하기를 디플레이션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 M 곱하기 V는 P 곱하기 Q죠. 뭐 사람들이 이것 걱정하시는 분 되게 많아서 지금 디플레이션 때문에 돈 풀려서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지금은 돈이 안 도니까 돈을 좀 많이 찍죠. 그래서 이걸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정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금융회사 돈 판다고 생각하면 돈 줄이면 되겠죠. 그럼 뭘 하면 되는가? 테이퍼링을 하게 되고요. 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섰다가 그냥 멈추게 돼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제 과거에 레슨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레슨이 존재하냐면 이런 레슨이 존재를 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죠.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이 지표가 좀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5%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차화정 이런 거 좀 유행이었고 금 같은 거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이때부터는 돈을 풀지 않고 뭘 했는가 하면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태화 QE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태화 QE. 불태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만 이제 본원 통화의 증감을 상쇄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장기 채권 사면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장기 채권 사면 돈이 나가잖아요. 장기 채권 사에 돈이 나갔는데 그 단기 채권을 팔아요. 그럼 돈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돈의 양을 늘리지 않고 금리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에 돈을 풀면 그 다음 뭐 되겠습니까? 리플레이션 되겠죠. 리플레이션 다음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겠죠. 인플레이션 다음에 저 위까지는 뭡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겠죠. 여기까지 안 오고 이 상태에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디플레이션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만들어질 건가 해서 저는 이제 이 리포트의 이 책의 가장 좋은 장점은 지금 당장 코로나도 이슈가 되지만 앞으로 2030년도도 비슷한 사건이 터질 거고 2040년도도 터질 건데 앞으로 사건이 더 많이 터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전에 이제 바이러스가 뭐 옛날에 10년에 한 번씩 왔으면 이제는 5년에 한 번씩 온다. 뭐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금융이 좀 더 자주 반복될 것 같거든요. 자주 반복돼서 자주 이렇게 큰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 어디서 이제 가장 큰 사건이 좀 터질 확률이 높냐 하면 앞으로 10년 딱 봤을 때 가장 큰 사건 터지는 거는 은행 부채가 터졌을 때가 제일 큰 사건이 터지거든요. 제일 큰 사건이 터지는데 1989년도에 시가총액 1등이 일본의 NTT 도코모였습니다. 지금 애플, 아마존, 구글이 차지한 데를 여기에 차지했죠. 두 번째 일본 은행 보입니까? 일본 은행, 그 다음에 보이죠? 얘네들이 다 망했어요. 자, 이게 89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90년도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1997년도에 보면 여기에 조상 제안서 보입니까? 한일은행, 상업은행, 조흥은행, 신탁은행 보입니까? 이거 다 없어졌죠.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다 사라졌어요. 자, 다 사라졌는데 앞으로 큰 사건이 터져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보면 지금 현재 국가별로 자료를 보면 미국은 시가총액 상위에 은행이 없어요. 여기 있죠. JP모건 이 정도쯤 있죠. 중국 은행 보험은행 보이죠. 이거 어디 가서 보이는가 하면 상해 가면 푸동지구에 가보면 높은 건물들의 주인이 전부 은행 아니면 보험사예요. 자, 일본 은행이 없죠. 도요타, 소프트뱅크, 뭐 있죠. 요거. 패스트 리테일, 여기 뭡니까? 유니클로죠. 은행이 없죠. 그 다음에 대만, 또 보면 반도체, 여기 TSMC고, 쭉 보면 은행이 없죠. 근데 중국은 아까 은행이 되게 많은 거 확인하셨고,
중국. 여기가 금융위기가 터지면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질 거고,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자산가격이 폭락을 하고, 자산가격 10분의 1 자산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존재를 할 거고요. 베트남 보면, 은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10년, 앞으로 뭐 이제 몇 년 정도쯤 했을 때, 부채 사이클이 터져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 해보면, 한국의 IMF는 다시 안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97년 돌아갈 수 없으니까, 백투더 퓨처가 안 되니까. 그럼 어디에 그런 기회가 있을 건가 하면, 첫 번째 중국, 두 번째 베트남에서 큰 사건, 큰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위안화가 폭락하겠죠. 베트남 동화가 폭락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원화를 들고 가서 위안화를 바꿔서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들을 10분의 1 가격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 혹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간접 투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97년도 3월 달처럼 주가가 300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가 300이다. 주가 300에서 그 당시 코스피가 1000까지 갔죠. 뭐 물론 종목을 잘 사서 10배, 20배짜리도 무지하게 많았겠지만 일단 3배, 5배 정도쯤은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큰 사건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런 곳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건 또 이제 뭐가 이제 하나가 있냐면, 앞으로 이제 또 큰 기술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하나 있을 건데,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과학이 있죠, 과학이 기술이 되죠. 기술이 상품이 돼요. 상품이 서비스가 되죠. 서비스가 되는데, 현재 바로 생산을 해내는 걸로 생각한다면, GDP를 생산을 하면, 미국이 25%고, 중국이 15%예요. 15%인데, 그럼 과학으로 생각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핵심 기술이 120개다. 중에서 중국이 몇 개 갖고 있을까요? 중국 120개 중에서. 답이 1개 갖고 있어요. 일본 몇 개 갖고 있을까요? 9개 갖고 있어요. 유럽 몇 개 갖고 있을까요? 13개 갖고 있어요. 한국은 몇 개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10개. 그죠? 여기 몇 개 있겠어요, 미국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미국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무조건 이기는 싸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기가 됐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느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이슈가 좀 관련된 건데, 현재 코스피도 대충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PBR에서 나왔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누가 더 많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생산성을 바탕으로 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저는 미국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설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모든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스닥 같은 걸 보면, 코로나 덕분에 결국은 이 고점을 경신을 하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 저는 나스닥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우도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다 보세요. 지난번에 이건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미국이 AA 금리가 있는데, 이 금리가 역사적인 최저점에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 트레저리.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는 현재 수준하고 비슷했던 적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좀 비슷했었거든요. 이렇게 비슷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뭐 그랬었고, 하여튼 금리가 낮았던 순간들이 좀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AA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레벨이 몇 퍼센트 수준이었는가 하면 5%, 6%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게 금리가 1.6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미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있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미래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 할인율이 결국은 물가와
그 다음에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그래서 미국의 자산 가격이 다시 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결국은 뭘 만들어낼 건가 하면 빈부격차를 국가별 빈부격차 이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국가별 빈부격차를 더 키워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키워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투자,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계속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결국은 보면 위기가 혁신을 만들거든요. 위기가 혁신을 만드는데 이번 위기가 혁신을 만들었을 때 가장 주도한 누구냐 하면 시장 주도는 무조건 미국이에요. 미국 말고 다른 나라가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좀 내보면, 오늘의 결론 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하자. 결론 공부하자.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힘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투자를 여전히 계속해야 된다는 거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금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 금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가 1980년대는 왜 일본이고 1990년대는 왜 한국이고 지금 왜 중국이겠습니까? 중국. 그 이유는 부채가 그 나라의 경제를 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채는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들, 자본이 없는 사람들의 경쟁력이죠. 그래서 한국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일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중국도 그렇고, 지금 베트남도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한번 당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기회를 한번 잡게 되면 1억이 150억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굉장히 큰 기회. 이 기회가 왔을 때 뭔지 몰라서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위기는 굉장히 큰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제가 꼭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더더더더 단기로 얘기한다면 더더더 단기 이제 이번 기회의 특징은 금융시장에서는 그 어떤 연결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연결 혁명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제가 온라인으로 16시간 찍은 것 같다가 대충 좀 빠른 속도로 몇 가지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날 건가 하면 이게 이제 기계혁명, 전기혁명 정도인데 이게 지식혁명이 되는데, 지식혁명. 물리학과 생물학과 디지털이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결합을 하는 건데, 요즘에 그래서 어디가 되게 뜨고 있냐면, 이건데, 케이스 실러 지수 아시죠? 이게 되게 이제 느낌이 오는데, 케이스 실러 지수 뉴욕을 보면, 뉴욕은 많은 언론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뉴욕 집값이 안 올랐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아요. 그런데 케이스 실러 지수 샌프란시스코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여기랑 레벨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시애틀도 있을 텐데, 뭐 시애틀 이런 데 있죠. 여기 MS하고 구글이 여기 있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난리가 났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은 이 물리학, 생물과 디지털이 결합을 하는 그 모든 곳이 어디 있는가 하면 미국의 서부에 있어요. 미국 서부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식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위너가 있겠죠. 그 위너가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너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경제를 상승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렇게 3차 산업혁명이 이제 호비라면 스텝 점프를 해서 여기서는 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IT와 결합을 하는 그 모든 애들이 이제 뜰 거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 질문 계속 올려주세요. 질문 지금 방금 하나 봤는데,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개 데리고 다니죠. 로봇 개 데리고 다니잖아요. 개. 제프 베조스가 개 데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이제 그 판매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판매한다. 뭐 9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판매한다는데 지금 현재 요거 지금 이제 곧 이제 출시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여기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가 뭘 쓰는가 ETF를 통해서 투자한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마이너스 금리가 안 되면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최저점이라면 금리 상승이 예상돼서 TMF는 투자 매력이 돼서 이거는 이건데 자 방금 질문하신 거 채권 시장에 대한 건데 채권 시장은 그 채권 시장을 투자를 한다는 말은 뭡니까? 채권을 산다는 말은 뭡니까? 채권 산다.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근데 채권 금리는 명목 금리는 뭡니까? 명목 금리. 성장률도 하고 물가 상승률도 그럼 단기금리는 최소한 뭐보다 높아야 된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되는데 한국부터 한번 볼게요. 한국부터 이제 우리나라부터 보면 현재 한국이 제가 채권 과정을 지금 약간 늦게 좀 만들려고 생각하는 이유기도 한데 지금 채권이 좀 이익이 날 게 별로 없는데 현재 금리가 1.1 정도쯤 됩니다. 1.1. 그 다음에 짧은 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뭐 이제 그 단기는 이제 0.79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한국의 근원물가 있죠. 우리나라 근원물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잘못된 리포트 보는 것 중에서 소비자 물가 보는데 소비자 물가를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근원물가를 봐야 되는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인 물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가 여기가 0.5예요. 0.5인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얼마입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죠. 그래서 현재 이게 0.5인데 현재 정책금리가 이게 단기금리가 정책금리죠. 정책금리가 0.5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할 룸이 두 번째는 장기는 경기와 관련되는데 현재 경기는 뭡니까? 바닥에서 상승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뭐 사실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은 좀 덜 그런데 한국은 덜 그런데 경기는 바닥에 상승 중이니까 장기 금리도 상승할 확률이 더 높겠죠.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 미국 시장으로 본다면 미국의 금리가 10년짜리 국채, 여기 지금 1.26입니다. 기억하시고, 1.26. 10이어. 기억 안 해도 하실 건데. 10이어를 보면,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26% 높아있는데 0.75죠. 그건 뭡니까? 더 이상 떨어질 룸이 별로 없죠. 떨어질 룸이 없다. 30년짜리를 보면 1.54죠. 방금 보였던 1.26 기억나십니까?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장기 금리가 떨어질 룸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채권의 투자 매력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채권의 매력은 좀 떨어졌다. 그래서 현재는 금리가 하락하기 어렵다. 이 말은 금리가 하락하려면 경기가 나빠지거나 물가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가 더 떨어질 룸도 없고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쯤. 그래서 그룸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또 질문? 왜 오늘 별로 질문이 없으시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을 좀 안다는 말은 어떠신가 하면 좀 더 매크로적인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시각이 없이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상품을 본다는 건 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그 정말 좋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금융위기에 대한 원칙을 썼으니까 요거 보시길 좀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FAS는 어떻게 보시나요? FAS가 그래서 저는 좋다고 보는데 자,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품이 항상 궁금하죠. 상품이 궁금한데, 다시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애플의 포드 EPS가 상승 중에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조금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바닥치고 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 금융회사들도 보면, 금융회사들도 쭉 보면, 은행, JP모건, 이 포드 EPS가 상승세에 있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밸류에이션이 전부 다 밑에 있죠, 밑에. 다 이렇게 밑에 바닥권에 있죠. PBR이나 포화가. 바닥권에 있어서 저는 이제 요 자산들이 다 밑에 있는데, 밑에. 요것도 이제 굳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예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다우 지수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벅시 SJ부터 시작해서 고점을 이렇게 치면, 여기에 룸이, 이거 지금 업데이트 제가 안 했는데, 여기에 룸보다 이쪽에 룸이 훨씬 더 좀 많아요. 좀 많아서, 얘네들의 평균이 현재 얼마인가 하면 23 정도쯤 되죠. 그래서, 다우 지수가 10% 뜨면, 금융주는 20%좀 떠야 돼요. 20%좀 떠야 되고, 이게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3배까지는 안 떠요. 3배까지는 안 떠는데, 한 2.5 정도쯤 뜬다고 생각하면, 다우 지수의 직전 고점을 경신하는 것에 비해서 2배가 뜨고, 2배에다가 좀 더 뜬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는 FS 좀 괜찮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혜연 선생님 질문하신 이제 HIPL은 제가 이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는 너무 변동성이 커져서 지금 현재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례적인 현상. 레버리지 상품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그렇게 손해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되는가? 3이 아니라 이렇게 와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해서 자기 제자리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손해폭이 좀 되게 커져요. 그래서 이것도 그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브 상품이 커지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상품이 커졌고, 특히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커졌는데, 이 상품이 변동성이 큰데, 변동성이 미국의 3배 레버리지가 한국의 2배 레버리지보다도 더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전 이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그때 지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HIB를 털고 SPXR로 갈아탈 거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좀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HIBL에 대한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리 상승을 기대해서 TMV를 사는 건 이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상승 기대하면 안 되고요. 금리 상승이 일어나면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번에 트럼프가 했던 말도 똑같은 말인데,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죠. 미국 FRB가 잘 못 맞추더란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제로금리까지 했었는데, 미국이 2013년도쯤 되면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올리겠죠?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금리를 결국 2015년 12월 달에 올렸거든요. 그것도 2015년도에 한 번이라도 올리려고 올린 건데, 금리가 의외로 상승을 못할 겁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 현재는 그런 거죠. 좀 제일 현재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기가 막힌 거는, 현재는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유는 현재는 자산 시장과 실물 시장의 괴리가 커요. 근데 언제 멈추는가 하면 실물 시장이 좋아져야지, 실업률이 떨어져야지 제로금리를 멈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상승을 기대하고 난 다음에 채권 인버스를 사시는 거는 좀 비추입니다. 비추. 자, 그럼 중국 금융위기는 어떤 징후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중국이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것이 반응을 할 건데, 중국의 위안화. 자, 이제 중국 위안화가 반응을 할 건데, 저도 중국은 좀 관심을 갖고 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워낙 경제 규모가 크고 외환 보유고가 많아서 중국이 외환 보유고 때문에 사고 터질 확률은 좀 안 보여요. 자, 이것도 오늘 제가 이걸 설렁설렁 좀 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온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외환 보유고가 없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이게 많아요. 그 다음 외화부채 이것도 중국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재정적자 뭐가 있고 실질금리 마이너스 뭐가 있는데 중국이 그래서 중국보다는 사실 베트남 같은 데 터질 확률이 좀 높은데 중국은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가 많아서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 근데 지금 보시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1대 1.5죠. 이게 1대 7까지 왔잖아요. 우리는 요것만 기억해요. 요것만. 기억을 하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자면 중국의 돈이 계속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중국이 수출이 늘고 중국이 투자를 늘릴 수 있었거든요. 늘릴 수 있었고 현재는 이제 이 중국의 외환 보유가 뭐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 제일 처음 티가 나는 것이 위엔화일 것 같아요. 위엔화가 1대 7에서 뭐 1대 7.5, 1대 8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서는 거. 이렇게 올라서면 뭐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 사고가 터졌고 그 다음에 뭐가 올라야 된다 그랬습니까? 단기금리가 올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리버가 올라야 되는데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15죠. 15가 올라야 되는데 15에 뭐가 올라야 되는가 하면 단기금리 이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줘야 돼요. 지금 현재는 뭐 사실은 뭐 거의 플랫하다시피 한데 이게 2.2인데 여기가 3, 4, 5 이렇게 이제 오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금융위기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또 질문? 오늘은 이제 이게 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장에서 우리가 그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큰 돈을 날리게 되는 위기의 대처, 그 다음에 큰 수익을 보게 되는 이제 기회의 포착, 이 두 가지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좀 없습니다. 책이 없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레이달리오 책 같은 것이 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를 해서 역사책만 읽어서, 야, 1930년도 대공황 때는 뭐 미국의 주가가 제자리까지 오는데 25년 걸렸다면서 나스닥은 뭐 했다면서 이렇게 해서 분석하지 않고 스토리만 알아버리면 이 투기 역사만 알아버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두 번째는 이 버냉키라는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얼마나 더 스마트해졌는가. 그래서 FRB가 왜 이렇게 스마트해졌고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스마트한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또 이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결국 화폐에 대한 이해 이걸 못하면 이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가 움직이는 메커니즘 이것도 이제 없이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이제 디플레가 지나고 왜 인플레가 되지 않습니까? 왜 미국은 좀비 기업 살립니까? 이런 것도 이해가 없으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렌 버핏은 직관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공포에 질리면 탐욕스러워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은 진짜 이거는 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한 4만 원 정도 좀 하던가? 4만 3천 원이네. 4만 3천 원인데 뭐 굳이 따지자면 앞으로 이제 4억 3천을 벌어줄 수 있는 책이고 43억을 벌어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니까 이번 위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위기와 기회를 포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템플릿을 좀 이제 사례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정말 좀 좋은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